안녕하세요, 여러분. 9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별도의 강의 영상 없이 여러분 간단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에세이 쓰기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이것도 강조해 드렸던 대로 첫 번째 에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몇 번째 에세이도 있겠습니까? 나중에 두 번째 에세이 쓰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세이 쓰기는 또 오늘부터 오랜만에 다시 고전 읽기로 수업이 돌아왔는데, 앞으로도 4주 정도 이제 고전 읽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 4번의 그 텍스트가 누적되면 전반기에 했던 4개 플러스 또 오늘부터 하게 된 4개를 더해서 다 누적해서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첫 번째 에세이 쓰지 않았던 것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고 쓰게 되는 두 번째 에세이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저희가 글을 많이 쓰지는 못하더라도 2번 정도는 쓰면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훈련도 좀 해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고전을 읽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려고 매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다기보다는 좀 저희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의 내용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 관점, 발상, 그래서 분석, 해석 자유롭고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에세이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에세이, 독후감과 에세이가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독후감은 말 그대로 감상문이죠. 감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도 우린 대학생이니까 독후감 같은 감상문 말고 그 글에 대한 나의 관점 해석,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줄 아는 나의 어떤 분석 능력 같은 것들까지 우리가 매 시간 강의 영상에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감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에세이 쓰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해 보셨고, 만약에 선생님 저 첫 번째 에세이 쓰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좀 생각하신다면, 그거 부족했던 부분 반영해서 두 번째 에세이에도 여러분들이 더 잘 완성도 있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고전 읽기 말고 글쓰기 수업, 그래서 글쓰기와 자기표현이라는 얇은 책으로 글쓰기 수업 하고 있는데, 그것도 후반기에 마저 그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진행했는데, 그때 다 못했던 것들 후반기에도 진행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전 읽기와 글쓰기 수업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패턴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이제는 감이 확실하게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전 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고전은 강의 계획서 상에 제가 좀 순서를 다시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보다는 우리가 같이 읽을 만한 순서로 다시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까지 벌써 수업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수업의 절반이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뭔가 조금 새롭게 리프레시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는 너무 두껍지 않은, 조금 그래도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전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텍스트의 전문이 너무 두껍지 않은 거 하나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할 것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우리 교재의 205페이지입니다. 자, 강의 계획서 상에 제가 순서를 이미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요거 205페이지부터 짧죠? 우리 책에 있는 건 짧은데 205페이지부터 한 210페이지까지 다 미리 읽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 알베르 까미 이방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학생도 많을 겁니다. 들어보신 학생도 많을 거고, 이게 워낙 유명한
물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고전 중에 유명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자, 이건 역시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얇고 그래서 중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두 번째 에세이 쓸 때 까미의 이방인을 선택하시면 너무 읽는데 부담도 되지 않고 좀 적당한 분량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굉장히 또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핵심적인 장면을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 사실은 어떤 글이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자체가 책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 첫 구절이 유명한 소설이 몇 개가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이방인인데 이렇게 꼽혀요. 약간 충격적이죠. 엄마가 죽었는데 어제 죽은지 오늘 죽었는지도 몰라. 사실 우리가 엄마가 죽은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잖아.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치 대수롭지 않게 마치 뭔가 물건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듯이 아니면은 무슨 그냥 무슨 사고가 있었다. 아니 무슨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이 첫 장면이 조금 많이 유명하게 언급이 되는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 근데 얘가 이제 엄마가 죽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나중에 누군가를 죽이거든요.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살인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중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일을 기다리는데 그 부분, 이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 교재에 인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조금 좀 독특하고 인상적이죠. 이렇게 소설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우리 교재에 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작가는 해서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알베르 까미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알베르 까미가 썼던 문학 중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을 다룬 문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방인보다 두껍은데, 이 페스트가 실제로 프랑스의 어떤 쥐가 전염병을 옮겨와서 거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인 게 핵심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도 전염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병원균을 전염하면서 이 도시가 막 마비되고 막 끔찍한 그 환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쥐로부터 전염이 되거든요. 그 페스트라는 소설이 물론 이제 이걸 예견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가 이 소설을 썼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설들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까미가 요즘에 많이 이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점에서 이 페스트 같은 것들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관심 갖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페스트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방인으로 한 3주 만에 다시 고전 읽기 수업. 저는 고전 읽기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전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들, 해석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쓰여진 외국 문학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현재 우리 사회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전을 읽을 수 있을지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늘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데, 여러분들도 좀 제 욕심이라 여러분도 조금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차에 해당하는 이방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이라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주 이렇게 새로운 고전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일단 뭔가 질문? 수업 영상을 들으면서 듣는 와중에 생각해봐야 할 거리이자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거나 제가 간단한 문항을 만들어서 수행과제 올려드리는데 수행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들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 놓잖아요. 오늘의 질문지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들어보자 라고 하는 기준들. 첫 번째. 그렇지.
소설의 제목이 왜 이방인일까? 이방인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뭐 낯선 사람? 근데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메르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야, 사실. 그냥 계속 이거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 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제목을 이방인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외국인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도 왜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제목을 왜 이방인인가? 그리고 주인공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아랍인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데 메르소의 잘못이 뭘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교수님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살인죄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메르소가 사람을 죽여서 계속 살인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살인 재판 과정에서 메르소가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메르소가 실제로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대응했다거나 이렇게 계속 메르소가 왜 유죄인지를 자꾸 다른 메르소의 행실, 메르소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에도 뭐 해외분가로 놀러 갔다거나 이렇게 그럼 정말 여기서는 메르소의 죄로 생각하는 게 아랍인을 죽여서인지 이걸 계속 의아하도록 진짜 이게 진짜 이 메르소의 잘못이 맞지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이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마치 그러니까 메르소의 진짜 잘못을 다른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메르소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 살인자 메르소 말고 이 책 안에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극적이죠. 여러분 이게 나랑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거나 상관이 없는 아랍인을 왜 총으로 쏘았을까? 어떤 심리와 어떤 의식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부조리 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실존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부조리 문학이니까 그러니까 부조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거지. 갑자기 그냥 눈이 부셔서 햇볕이 눈이 부셔서 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햇볕이 눈이 부셔가지고 누구를 쏴도 돼?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방이 어려운 소설인 건 맞습니다. 이게 되게 짧고 되게 이제 두꺼운 우리 예전에 또 스토이프스키의 죄와 벌 했었잖아요. 죄와 벌처럼 두꺼운 문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해석하거나 우리가 뭔가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은 소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에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 수행과제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5가지 문항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과제 어떻게 할까도 고민하면서 이것도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작가의 유명한 소설들 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게 페스트는 병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페스트 우리 책에 교재 210페이지에 있는데, 알제리 오랑시에 페스트가 발생했다. 쥐떼가 몰려들어 페스트를 전염시키는 바람에 사람들이 계속 죽었다. 시 당국자들은 엄중한 조치를 취했고 오랑시와 외부 사이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의사 류는 피서지에 있는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신문기자 랑베르는 파리에 있는 연인과의 소식이 끊겼다. 류는 비참한 환자들을 위해 위생기관을 설치하여 병과 싸웠다. 타루는 하나님의 성자가 되려고 했고 파루누 신부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오랑시에 갇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할 길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막 무섭게 퍼져나가는 전염병 때문에 이 시를 이제 폐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을 가지고 외부로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더 크게 전염병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를 약간 이제 좀 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오랑시에 갇힌 사람들은 이제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시 안에 갇힌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페스트입니다. 일부는 의사 류를 도와 방역과 간호에 정성을 다하기도 했고 일부는 탈출을 계속적으로 시도했다. 타루와 파누루 신부는 끝내 페스트에 걸리고 말았는데 작가는 혼란의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병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병으로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중에서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이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프 신화라는 이것도 부조리 문학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으로 알베르 까미 시지프 신화를 꼽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까미의 대표작 부조리 소설이다라고 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시지프 신화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최초의 인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이제 교재에 이방인이 있지 않더라도 원래 알베르 까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유명한 게 페스트, 뭐 시즈프시나 최초의 인간 유명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를 하나의 이제 세계적인 작가 아니면은 조금 뭔가 굴지의 작가, 그래서 어떤 영어나 어떤 신화다라고 얘기까지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하나의 신화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거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까미를 처음 읽으시려면 다른 것보다는 이방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는 약간 좀 허세스럽지만 이런 사진, 이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고, 실제로 우리 책에서 책 표지에다가 띠지 같은 데다가 작가 사진 실을 때 이 사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반항적인 눈빛, 저항적인 눈빛, 좀 약간 그런, 막 진지하거나 심각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피시고 웃으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냉소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알베르 까미의 이미지로 워낙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본 거고, 작가에 대한 정리, 생물 연도로 다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제가 한 페이지, 여러분 좀 글씨가 작죠? 제가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좀 이렇게 우겨 넣었는데, 네, 여러분 크게 뭐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생물 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 출생,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47살 정도에 죽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알제리 출생입니다. 프랑스 알제리 출신이고, 그 병마에 좀 시달렸던, 이른 나이부터 일제 이제 알제 대학에 입학했으나 폐결핵으로 중퇴를 하면서 좀 병마에 시달리고, 그래서 병마에 시달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삐딱하고 약간 요런 시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작품들을 그렇게 쓰기도 했죠. 공산당에 가입한 그것이고 탈퇴 후에 임시직 일을 하며 소설 안과 것이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런 이제 그 잡지 남방의 내 편의 글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좀 우리가 이방인, 소설 이방인은 1942년 작품입니다. 우리가 같이 볼. 그리고 그 뒤로는 까미의 대표작이다라고 할 만한 시지프 신화, 우리 아까 잠깐 까미 대표작 얘기했었죠. 페스트, 뭐 전락 이런 것들을 좀 후반기 문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까미의 대표작입니다. 그러면서 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미 그래서 살아생전에 좀 그래도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교통,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베르 까미가 폐결핵으로 젊은 시절부터 좀 아파서 우리가 좀 일찍 죽은 거잖아요. 50도 되지 않는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좀 병 때문에 죽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부조리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다소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부조리 문학 아니면 부조리한 시대에 대한 냉소, 조롱 이런 걸로 유명한데, 마지막 이제 죽음까지도 우연에 의한, 그러니까 늘 까미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삶이 인과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우연과 우연이 아니냐, 다 삶이 부조리 아니냐, 그냥 사고 아니냐, 무슨 사건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사건이 꼭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언젠간 돌아가실 거 그냥 돌아가셨을 뿐이고, 이 메르소의 의견에 의하면 그냥 눈이 부셔서 앞에 있는 눈부신 것 때문에 아라빈을 죽인 거고, 그냥 엄마는 돌아가신 거고, 그냥 나는 해변가에서 논 거고, 여기 인과성이 뭐가 있냐, 그냥 한 거다 라고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사고처럼 발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알베르 까미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자신의 부조리한 삶을 이렇게 완성했구나,
신화처럼 그냥 우연히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이제 까미 연보를 살펴봤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까미가 이제 그 실제로 이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떻게 이제 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방인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서 이슈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참전을 좀 했다고 하면 저항운동,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라 그 전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전운동 같은 것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쭉 이제 작가 연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다시 이제 이거는 개괄적인 이제 까미의 연보였고, 조금 중요한 거,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왜 부조리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존주의 문학 같은 것들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아버지가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가 있던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생활을 하면서 성장 과정이 굉장히 좀 편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시절 제르맹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학이 뭐냐면 여러분,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걸 좀 고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학으로 다니던 알제리 대학교 철학과에서 평생의 스승이 된,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지주와 선생님이 된 그르니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계속 철학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수가 돼야지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하거나 학문의 뜻이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결핵이 되면서 교수가 될 것을 단념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기가, 그러고 이제 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계도 유지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교수가 될 것을 단념하고 졸업한 뒤에 신문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947년에 프랑스는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2차 대전 을 얘기를 합니다. 그의 문제작 이방인이 이 당시 즈음에 발표되자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새롭게 등장한 젊은 문인에 대해서 막 칭송하면서 그를 일형 문단의 어떤 총화가 뭐냐, 막 떠오르는 신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방인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아니 이 삶이 부조리한데, 전쟁도 부조리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아무 잘못 없지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가서 그냥 죽어야 되고, 그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인과성 같은 게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이미 허상인데, 판타지인데, 그냥 이 삶은 다 카오스인데, 그 상태를 부조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냥 우연히, 그것도 내가 막 꼭 죽여야 되는, 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순간 그냥 죽이고 싶어서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재판기간, 1년 동안의 재판기간을 써놓은 건데, 1년 동안 재판기간 중에서도 어떻게든 사형을 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죽을 텐데. 유일하게 부조리하지 않은,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명확관한 어떤 하나의 코스모스, 규칙이죠. 규칙이 있다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게 다인데, 어차피 난 죽을 건데 사형 좀 당하면 어때?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사나이가 세상에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삶이 이랬구나, 내 삶이 이랬구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부조리성과 반항, 뭔가 저항적이죠. 삶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약간 조롱하고 냉소하고, 그래서 현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조리 문학이라든가 실존주의 문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삶은 살만해,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가 아니라 그걸 계속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야. 왜? 이 삶은 계속 이렇게, 이 당시에 까미가 살았던 당시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의 삶의 질과 내 삶의 행복과 상관없이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이제 위정자들의 이익에 의해서 그냥 전쟁은 일어나고, 그냥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1차 대전에 참전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고, 인과성은 없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할 게 뭐가 있겠니? 어차피 다 그러니까 누군든 태어나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전쟁 때문에 죽든 병 때문에 죽든 나처럼 사형을 통해 죽든 이렇게 좀 더 약간 냉소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로 가지고 이게 부조리 문학입니다. 부조리성과 반학의 의욕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시지프 신화라네. 그래서 부조리 문학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우리 잠깐 시지프 신화 표시를 봤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문학들을 했는지 좀 발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사평론을 쓰면서 약간 연극이나 평론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예전에 여러분 혹시 카프카의 변신 생각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변신에서 제가 실존주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좀 너무 옛날이라 한 달도 더 돼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실존주의자로 보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실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실존주의가 끝난 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알베르 까미는 실존주의 이제 철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나를 꼭 실존주의자로 보는 것에서도 약간 이제 저항을 하는 매사 저항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알베르 그러니까 변신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제가 변신 해석하면서 중간에 까미가 이 문학은 정말 실존주의 문학의 정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변신에 했다라는 얘기 지금 변신 수업할 때 나왔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까미 같은 사람이 인정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카프카가 저 앞세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주의 문학이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까미는 자기는 또 실존주의 나는 오히려 실존주의가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방인 줄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방인이 줄거리가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메르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 뭐 메르소를 중심으로 좀 엄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것처럼 요거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6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2부는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부를 먼저 정리를 하면 알제에 거주하는 젊은 사무원 메르소는 마렌고의 양로원으로부터 엄마가 거기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르소는 좀 도시에 있고 알제리에 있고 엄마가 양로원에 계시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양로원으로 가죠. 그리고 양로원 원장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 뭐 이런 대화를 하고 또 그 양로원 문지기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뭐 지금으로 치면 경비 아저씨 뭐 이런 사람과도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문지기가 메르소에게 밀크 커피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메르소가 피곤해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밤샘이 이어집니다. 다음날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알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메르소는. 2장에서는 토요일이다. 잠에서 깨어나자 메르소는 해수욕을 하러 가고 그곳에서 마리 까르도나를 만나서 이제 여자인데 원래 그러니까 전 직장 동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직장 동료입니다. 근데 우연히 만나서 이제 약간 뭐라지 작업을 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영화관에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봐서 전 직장에서 이제 동료였던 여자랑 우연히 만나서 뭐 그래서 이제 영화관도 가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1부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에 흐른 메르소의 어떤 일과라든가 시간 순서를 좀 잘 따라가면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월요일이 된 거죠. 메르소는 칭게에서 자기가 이제 사는 집 칭게에서 살라마노 영감이라는 영감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같이 사는 이웃이고 그 옆에는 구박덩어리 이제 이 영감이 키우는 개인데 맨날 이제 구박을 하는 뭐 이제 개가 있어. 그리고 같은 층에 사는 이 레이몽 생테스라는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아랍인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같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같은 이제 건물에 사는 레이몽이라는 사람과도 친구가 되면서 좀 같이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가 이제 흘러가죠.
이제 다시 여자친구가 됐던,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던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주 흘러가면서 토요일에 마리와 해수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몽이 뭔가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달라, 나한테 무슨 사건이 있는데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레이몽의 부탁을 들어주고 살라마노 영감의 방 안에서 우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일상이 지나갑니다. 레이몽의 한 친구가 알제 근처에 있는 조그만 별장에서 오는 일요일을,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같이 보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르소와 메르소 여자친구인 마리를 초대합니다. 레이몽은 하루 종일 자기의 옛 정부의 오빠도 낀 해서, 이 레이몽이라는 사람은 옛날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좀 비밀 애인 같은, 그래서 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옛날 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옛 여자친구입니다. 옛 여자친구의 오빠도 낀 아랍인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랍인들이 나중에 이 아랍인 중에 한 명을 메르소가 죽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좀 충돌,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일요일에 메르소와 마리 레이몽은 별장으로 갑니다. 그곳 해변에서 메르소는 아랍인을 권총으로 죽이죠.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1장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고 다시 알제로 돌아와서 우연히 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만나. 그래서 우리 영화도 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날 영화도 보고 같이 저녁에 밤을 보내면서 연인이 돼. 연인이 되고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뭐 그 건물에 있는 그 건물 영감님, 할라마노 영감님이랑도 좀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레이몽 생테스라는 사람도 만나서 친구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같이, 그 사람 레이몽 생테스의 지인이 우리 별장으로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 별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냥 우연히 아랍인 무리가 해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데, 그냥 막 이제 눈부시고 해변에 막 이렇게 모래알 반짝이는 눈부시는 해변에서 메르소가 그 아랍인을 총으로 쏘면서 죽이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봐도 무슨 맥락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물론 줄거리라서 더 거칠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줄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글이 진행이 될 때 이게 정확하게 그 메르소가 어떤 심리와 어떤 정신 상태, 아니면 어떤 애들을 이렇게 했는지가 굉장히 소설에서 친절하게 꼼꼼하게 묘사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거칠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일만 약간 표피적이고 피상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상도, 강의 영상도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되지? 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궁금하시죠? 2차 시 영상에서 이어지는 줄거리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까지 연결해서 마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시 영상에서 2부 줄거리 2부도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보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